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2019년 지구촌 최고의 미녀를 선발하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이번 주말 애틀랜타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라고 하원 법사위에 지시했습니다. LG화학이 제너럴 모터스와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법인을 세웁니다. 멕시코 연방 상원이 5월 4일을 한인 이민자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 음악감독으로 30대의 한인주의자 김은선 씨가 임명됐습니다. 내년 2월 조지아에서는 두 번의 뷰티 트레이드 쇼가 열리게 됐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학자금과 대학 진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AGM 인스티튜트. 애틀랜타에 집을 사시려면 믿고 맡겨주세요. 엔킴 부동산. 식사에서 디저트까지 한 곳에서 즐기는 카페 믹스. 도움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녀를 선발하는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가 올해는 애틀랜타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말에 본선 대회가 열리는데요. 애틀랜타에는 벌써 90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미인들이 모여들어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미인들이 있는 호텔에는요, 많은 기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수상한 미인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도 출전을 해왔었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라는 선발대회가 새로 생겨났고요. 올해에는 미스 퀸 코리아 선발대회에서요,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부문의 대상을 받은 이연주 씨가 한국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25살의 이연주 씨는 현재 덕성여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 대표를 선발했던 미스 퀸 코리아 대회의 주최자죠. 박정아 조직위원장은요, 얼굴만 이쁘다고 다가 아니지 않느냐. 무조건 예쁜 여성을 뽑는 대회로만 비하되어 왔던 이 미인 대회를 이제는 지금 틀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미모도 중요하겠지만 능력을 갖춘,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능력 있는 여성 인재들을 뽑는 미인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연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대표인데 이번 미인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내줄지 제일 궁금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인 대회는 미인 대회잖아요. 아메리칸 갓 탤런트 같은 재능을 보는 대회는 아닌데 어쨌든 이연주 씨가 좋은 성적을 내주고 또 한국 여성의 진면목을 제대로 잘 보여주기를 응원해 봅니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이 한국 대표가 2등까지 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87년에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됐던 장윤정 씨가요, 1988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출전해서 2등을 차지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로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랭크됐던 기록입니다. 2006년에 미스 코리아 진으로 당선됐던 이한희 씨, 지금은 영화배우로도 활동이 아주 화려한데 이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해서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본선 진출에 성공했던 거죠. 자, 올해는 이연주 씨가 어떤 기록을 우리에게 안겨줄지 기대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 경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것인데요. 검찰개혁의 동력을 살려가야 한다는 점, 최근 범여권과 검찰의 대립 속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 인선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이 청와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 경력의 안정감이 있는 현역 의원이죠. 이런 의원을 내세우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추 의원은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 인천, 전주지법에서 판사로 일을 했고요. 95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해서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당대표에 올라 이듬해 대선을 총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원포인트 개각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은 총 18명 중에 6명이 여성 장관으로 배정되면서 33.3%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전면적인 개각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은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후임자로 가장 물망에 올라 있는 인물이죠. 총리의 경우는 장관과 달리 국회 표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여부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여당 입장에서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김진표 의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듯합니다. 일부에서 김진표 카드 재검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인데 아직까지 여권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총리 후보로서 1순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추미애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내정이 실제 검찰개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바짝 올라간 범여권과 검찰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 하원 법사위에 탄핵 소추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간의 대립각이 높아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그리고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각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그의 정적에 대한 조사 발표를 요구하며 군사적 원조와 백악관 회담을 보류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탄핵 소추안 작성을 진행하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이 권한 남용을 통해서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선거를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하원 법사위는 법학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에 국한하지 않고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진행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 부분도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직 탄핵 소추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급진 좌파 민주당 인사들이 방금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탄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거론하면서 그들은 이미 터무니없는 뮬러 사안에 대해 단념하던 이제는 적절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두 통에 매달린다라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공화당 의원들도 민주당 측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탄핵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상원에서 공정한 심판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빨리 해라. 그리고 빨리 다른 일 하자. 우리나라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빨리 해라.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트윗에 올린 글을 통해서 펠로시와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부흥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군사력 강화 등 우리나라를 잘 이끈 것밖에 할 일이 없다. 우리는 상원에서 공정한 심판 절차를 고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가게 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안은 결국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안 선택으로 갈 것 같고요. 상원에서 심판이 부결되는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원 법사위원회가 상원으로 넘기기 전에 소추안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그리고 상원 심판 과정 중에 대법관들은 어떠한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LG화학이 세계 4위이자 또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와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LG화학은 미시간주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 글로벌 테크센터에서 메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 회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 법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합작법인은 50대 50지분으로 양사가 각각 1조 원씩을 출자하는데요. 단계적으로는 총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30기가와트헤르츠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장 부지는 오하이오주 로스타운 지역으로 정해졌고요. 내년 중순에 착공한다고 하네요. 양산된 배터리셀은 제너럴 모터스의 차세대 전기차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차 업체로 전환을 선언하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좀 부담이 됐었는데 이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하려고 하는 LG화학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번 합작 법인을 만들게 된 것이죠. 아울러 LG화학이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 법인 파트너로 선정된 것은 지난 10년간 양사가 협력 관계를 이어오면서 전기차 배터리의 품질과 양산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LG화학은 제너럴 모터스가 2009년 출시한 세계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 쉐볼레 볼트의 배터리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된 바 있죠. 전 세계 유력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개발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데 전기차 생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부분에서 한국 기업이 이렇게 유력한 미국 자동차 업체와 합작으로 법인을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멕시코 연방 상원이 매년 5월 4일을 한인 이민자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멕시코 상원은 지난 3일 한국과 멕시코 간의 우호를 기리기 위해 한인 이민자의 날 제정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멕시코에서는 매년 5월 4일을 한인 이민의 날로 기념하게 됩니다. 멕시코 상원은 한인이 멕시코로 이민 온 지 114년,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도 57년이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이 멕시코의 전 세계 6위 규모의 교역 파트너이고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5월 4일은 지난 1905년 멕시코의 1세대 한인 이민들이 처음 도착한 날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구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모인 1033명의 한인들은 그해 4월 영국 선박을 타고 제물포항을 떠나 긴 항해 끝에 멕시코에 내린 뒤 기차와 배를 갈아타고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선박용 로프 등을 만드는 선인장의 일종인 에네켄 농장으로 끌려가 농장주의 횡포 속에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 때문에 멕시코 한인 1세대는 에네켄 또는 애니깽으로 불리우고 있죠. 이들은 고된 생활 속에서도 대한인 국민회 메리다 지방회를 조직하고 독립군 양성을 위해 송무학교를 세웠으며 고국의 독립 자금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멕시코와 쿠바 곳곳에서는요, 한 3만여 명의 에네켄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벌써 세대도 3세대 혹은 5세대까지 후손들이 있다고 하고요. 1세대 한인들이 주로 남성 위주로 돼 있었던 점, 그리고 고국과 오랜 시간 단절됐던 탓에 국제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 외모도 언어도 모두 다 현지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손들은 곳곳에서 한인 후손회를 조직하고 뿌리를 기억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하원에서도 통과되어서 멕시코 역사에 기여한 한인들의 노고가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30대의 여성 지휘자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페라단 음악 감독을 맡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은 어제 전쟁기념 오페라 하우스에서 지휘자 김은선 씨가 2021년 8월 1일부터 오페라단의 음악 감독을 맡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오케스트라, 합창단, 음악 스태프를 이끄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역대 4번째 음악 감독으로 공연과 캐스팅 분야에서 총감독 매튜 실복시, 예술관리감독 그레고리 행켈시 및 오페라팀의 기타 일원들과 협력하게 됩니다.
1923년에 설립된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은 세계 오페라 컴퍼니를 선도하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미국 서부 해안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 컴퍼니이기도 하고요. 전설적인 소프라노인 클라우디아 무지오시를 주연으로 한 1932년 푸치니의 토스카 무대를 시작으로 전쟁기념 오페라 하우스를 보금자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오페라단은 앙드레 프레빈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제이크 헤이키의 데드맨 워킹, 브라이트 쉥의 붉은 누각의 꿈과 존 아담스의 닥터 아토믹 및 서부의 아가씨 등 현대음악 작품들의 세계 초연을 통해서 새로운 오페라의 성장을 도운 유명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블랑, 스트라우스, 메시앙 등의 중요한 작품들을 미국에서 초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역사적인 오페라단의 음악 감독을 한인 여성 지휘자가 맡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김은선 씨는 올해 39살이고요. 고향인 한국 서울에서 작곡과 지휘를 공부한 김 씨는 슈투트가르트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이어나가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고요. 졸업 직후 테아트로 레알에서 열린 국제 오페라 지휘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국제 무대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선 씨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음악 감독으로 취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독일 바이에른 오페라 극장의 음악 총감독으로 있는 키릴 페트렌코 씨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김은선 씨는 지휘자로서 필요한 진지함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는 노력과 적절한 자기 비평적 접근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는 동료이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 뛰어난 개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죠. 다니엘 바렌보임 씨도 축하의 인사말을 보내왔는데요. 이 세계적인 거장들의 축하를 한몸에 받고 당당히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음악 감독으로 취임한 김은선 씨, 한국의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아주 좋은 소식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미국 전역에서 김은선 씨가 화려하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 민족 사업이라고 불리우는 뷰티 서플라이 업계가 내년 초에는 조지아주를 주목하게 될 전망입니다. 2020년 2월에 조지아주에서만 2번의 대형 뷰티 트레이드 쇼가 열리게 됐기 때문인데요. 조지아 애틀란타 뷰티 협회가 2월 2일, 미주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가 2월 23일에 각각 뷰티 트레이드 쇼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 두 협회는 하나의 협회였는데요. 지난 2018년에 새 협회가 설립되면서 트레이드 쇼가 2개로 늘어난 것이죠. 구 협회에서는 매년 해오던 대로 2월이나 3월에 트레이드 쇼를 개최했고 신협회는 2018년에는 9월, 2019년에는 6월에 트레이드 쇼를 개최했더랬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구협회와 신협회가 모두 2월에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뷰티 트레이드 쇼를 2월에 개최하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뷰티 서플라이 업계는 텍스 리턴 시즌인 2월 말에서 4월 사이에 구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시즌에 맞춰 신상품과 할인 상품을 대거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신협회 입장에서도 과거 9월과 6월에 성공적으로 트레이드 쇼를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2월에 트레이드 쇼를 개최하면 더 좋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협회 간에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바로 통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 협회는 공개적으로는 언제든 통합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깊이 들어가 보면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원칙적으로는 협회 통합에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절차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결국 통합 논의는 뒤로 미뤄지고 구협회는 2월 2일 캅 갤러리아 센터에서 신협회는 2월 23일 조지아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각각 뷰티 트레이드 쇼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협회가 굳이 합쳐져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협회가 합쳐지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몇 년 전부터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계속 위협받고 있는 뷰티 서플라이 업계가 유독 조지아주에서는 협회가 둘로 나뉘어 경쟁을 하는 덕분에 더욱 주목받게 된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뷰티협회는 경제인들의 단체인 만큼 감정적인 싸움으로 가기보다는 실리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해 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공동 구매력을 높이고 신식 마케팅 기술력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으로 회원들에게 이익을 주는 협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6일 공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